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HCBS 중요한 이유라는 이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은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성인의 가족과 지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비스 혹은 지원을 받는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정보가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샌 가브리엘 포모나 리저널 센터와 함께 일하는 컨설턴트이며 트레이너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발달장애 서비스부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통해 리저널 센터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기금으로 채용되었고, HCBS와 관련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저널 센터,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리저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부모, 가족 및 지인들이 HCBS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클린 로우튼입니다. 저는 알로 컨설테이션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주간 프로그램과 특수교육 수업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케이틀린을 만났던 곳인 리저널 센터 서비스 관리 개선 부서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그 리저널 센터의 HCBS 전문가로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이 과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영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틀린 올슨이고 저 또한 알로 컨설테이션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다름 아닌 보조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거주과정, 때로는 주간 프로그램에 종사했으며 이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분야 석사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제클린이 언급했지만 저 또한 리저널 센터 서비스 관리 개선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샌 가브리엘 포모나 리저널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의 가족과 지인분들을 위해 이 HCBS 중요한 이유라는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SGPRC는 가족과 다른 가까운 친구, 법정 후견인과 보호자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몇 년간 리저널 센터와 HCBS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저희와 SGPRC는 여러분 또한 HCBS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힘쏟고 있습니다. 권리는 중요한 것이며 전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갖습니다. 이러한 연방 요구사항을 권리로 간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리는 여러분이 돌보는 분들이 받으실 서비스와 지원 방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이미 가족 구성원, 부모, 보호자로서 옹호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존중하며 여러분과 공유할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앞날에 있을 옹호 활동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HCBS 권리는 단순히 건강과 안전, 간병을 넘어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때로는 입 밖으로 꺼내거나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립성, 선택권, 존엄성, 그리고 자유의 주요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첫 부분으로서 HCBS가 정확히 무엇인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HCBS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해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방 요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연방의 요구 조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계신 SGPRC의 서비스 지역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각 연방 요구사항 관련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HCBS의 핵심 주제와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희는 최대한의 공감과 세심한 배려를 담아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 중 일부는 특히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나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럴 리는 없다, 혹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만약 마음이 어려워지신다면 깊이 호흡하시고 겸손과 연민의 마음, 그리고 호기심과 열린 자세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만든 이 관계도표를 통해 어떻게 자원이 이 체계를 통해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HCBS와 관련된 주요 주체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CMS는 미국의 각 주들이 HCBS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각 주마다 HCBS를 시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담당하는 기관 또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발달장애 서비스부가 HCBS를 총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체계는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DDS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SGPRC와 같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럼 저희를 오늘에 이르게 한 이 연대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언급할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랜터맨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랜터맨 법이 생기기 전까지 리저널 센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의 체계가 큰 기관 혹은 주립병원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조차 해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주립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악화된 상황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고 그 결과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비난을 받고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69년 하나의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랜터맨 법은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어떠한 것들인지, 리저널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들이 리저널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IPP가 어떻게 사용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새로운 서비스가 거절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랜터맨 법의 마지막 개정은 2022년에 이루어졌지만 이후 매년 DDS의 웹사이트에 발행물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DDS 웹사이트에는 소비자를 위한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캘리포니아가 수급권이 보장되는 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내 유일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리저널 센터를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대표로 다시 넘어가서 KT 베켓 웨이버 법과 그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1년 KT 베켓 웨이버 법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특별한 예외, 즉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의 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면제가 어린아이뿐 아니라 국가 내 모든 어른들을 지원하며 어디에서 서비스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면제라는 단어는 기존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공이 되는 지원을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성인들은 모두 면제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0년에는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DA가 그저 물리적인 접근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접근성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차별을 금지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ADA의 주요 목표로는 전체적인 참여, 동등한 기회, 독립적인 삶과 경제적 자립입니다. 미국 장애인법의 제2장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단체가 장애를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을 차별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와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막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중요한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올스테드 v. LC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5년 아틀란타 법률구조협회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을 앓으며 주립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2명의 여성을 대신해서 미국 조지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수용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2명의 여성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몇 년 더 시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999년 대법원은 이 사례가 과도한 수용이자 부당한 장애인 격리이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미국 장애인법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종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MS 최종 규정 또는 2014년 HCBS 최종 규정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많은 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정부는 왜 메디케이드 면제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정과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옴스테드 판결이 더 많은 규정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권리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전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지침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연방정부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통합된 지역사회 생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7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최종 규정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연방 조건과 사람 중심 계획은 주정부가 따라야 하는 또 다른 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7일까지 모든 주에서는 HCBS 또는 CMS 최종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캘리포니아 HCBS 주 전체 전환 계획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가 이행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 서비스부는 2024년 말까지 모든 환경에서 파이널 룰, 즉 최종 규정을 완전히 시행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장 평가를 통해 규정 준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 계획을 CMS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지금도 2024년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HCBS의 핵심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일정표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포함한 일정표입니다. HCBS 최종 규정은 주거 환경과 비주거 환경 모두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인증 및 허가를 받은 주거시설, 주간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주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요양원, 병원,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등도 간호시설 또는 오로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립생활 교육 서비스나 지원생활 서비스는 사람들이 가장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미 최종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들 중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시고 이 규정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신이 없어 이 교육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자녀가 현재 HCBS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은 언제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의 경우 HCBS 권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고 이러한 권리가 자녀의 삶과 서비스 지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적 기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즉 HCBS의 최종 규정에 대해 가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10가지 연방 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메디케이드 HCBS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그들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고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종 규정의 핵심 주제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권리로 인해 더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권리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이런 권리를 누려왔습니다. 렌터맨 법에서도 보장된 내용 아닌가요? 왜 연방정부가 또 새로운 권리를 만들었나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기존 권리가 늘 지켜지거나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그리고 지금 느끼는 생각이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HCBS는 이제 막 시작된 우리 시스템의 새로운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점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의 시작 부분에 있고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러한 권리를 알게 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를 위해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제 HCBS가 앞으로의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HCBS는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들은 오랫동안 HCBS와 함께해온 분들로 이를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HCBS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생각을 바꾸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즉,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는 교육자이자 임상의 컨설턴트인 토마스 포메란츠 박사가 개발한 개념이며 교육입니다. 이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옹호할 때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나이만으로 존중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혹은 평생을 함께해온 관계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필요한 것, 원하는 바를 모두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더욱 쉽습니다.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건 그와의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돌아보고 발전된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개념이 익숙하든 처음이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인을 염두에 두고 능력 신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혹은 아끼는 아이들에게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와 소통을 하든지 대화의 방식, 그리고 영화, 책, 지역사회 이슈 등의 주제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연령에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신뢰란 누군가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능력 신뢰를 가정하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의료 전문의로부터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해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특정 방식으로 대해왔다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특히나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몇 가지 예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 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대화하도록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가능한 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대화와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며칠, 몇 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존중받거나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반응이 없더라도 그것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할 때에는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언어와 어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은 원치 않는 행동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된 완벽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위험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존엄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삶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은 시간이 걸리고 연습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신뢰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심각하게 다칠 수 있는 행동 또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히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없거나 할 수 없다고 가정했는데 우리가 틀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주 작은 범위 안에 제한되었습니다. 능력 신뢰는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가능성을 보장하여 사람들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최선을 다함에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바로 이것이 HCBS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독립성과 선택의 기회, 그리고 존엄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방법이며 새로운 시도입니다. 실험의 흥미로운 점은 시도한다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도하거나 실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 전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잃는 것이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테니슨의 이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위험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자 경험입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힘든 감정이 들더라도 직접 선택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위험의 존엄성입니다. 이건 위험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소중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길을 잃는 모습을 보는 건 힘든 일입니다. 위험의 존엄성이란 결정이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관계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과정을 겪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선택을 하거나 여러분의 선택을 유도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소중한 경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소중한 사람을 위험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위험을 피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존엄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감정 바퀴의 중심이 위험의 존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상상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장애인은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험의 존엄성은 감정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영향이 있든 상관없이 늘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위험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셔츠색을 고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선택이죠.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이것뿐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하지 못한 다른 선택들,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낄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HCBS 연방 요건 10가지를 모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주거 서비스와 주간 및 고용 서비스 코드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간단히 살펴보시고 곧 각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방 요건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이 기준들은 주거 서비스에만 해당되지만 모든 서비스 코드가 연방 요건 10번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방 요구사항 1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경은 메디케이드 HCBS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더 넓은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모든 자원을 메디케이드 HCBS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비장애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경쟁적이고 통합된 환경 안에서 취업하고 일하는 것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 개인적인 자원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연방 요구사항이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체계가 어디에서 출발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일종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단어는 지역사회인데 이 짧은 문장 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핵심 개념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핵심은 지역사회구나 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기준 안에도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함께 살펴보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즉 완전한 접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지역사회란 무엇일까요? 저는 해당 연방 요구사항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메디케이드 HCBS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웃이 있고 우체국 직원의 이름도 압니다. 단골 식당에서는 제 이름과 주문을 알고 있습니다. 산책 중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주 가는 장소에서는 익숙한 얼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같은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이며 이 연방 기준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 지역사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역사회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배우는 사람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때로는 동료로서 역할을 하며 때론 이 3가지를 모두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자원, 예를 들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자원은 돈만이 아닙니다. 제 경험과 지식도 자원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 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 역시 큰 자원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이해하고자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더 큰 공동체에 접근하고 통합된 환경에서 일하며 개인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집 밖에서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경우에는 발톱관리, 마사지, 반려견 미용, 변호사 상담, 미용실, 치과 진료,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집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연방정부는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즉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저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사회로 느끼는 요소들은 닥터마틴 신발, 인도 음식, 공공도서관, 주립공원 산책 등인데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장소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요건은 장애인이 공동체에서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공동체 생활이란 매주 화요일 그룹홈 사람들과 볼링을 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간 주간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에게는 제가 앞서 말한 지역사회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지역사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디케이드 HCBS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경험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저는 해안가의 작은 오두막에 살며 아플 때 따뜻한 국을 가져다주는 이웃이 있는 그런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그런 형태의 지역사회가 없고 그곳에 살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역사회를 꿈꾸고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걸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이 연방 요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바로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큰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이란 무엇일까요? 접근성이란 단순히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장소에 가려면 일단 그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곳에서의 위험과 이점도 고려해야 하죠. 즉, 접근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와 내가 맺는 관계,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HCBS 연방요구사항 두 번째. 주거 환경은 다양한 주거 옵션 중에서 발달 장애인이 선택합니다. 이 옵션에는 특정 장애와 무관한 환경과 주거시설 안에 있는 개인 사택 유닛이 포함됩니다. 이 환경에 대한 선택지는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의 각 발달 장애인의 필요, 선호 영역 및 들어가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자원에 대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연방 요구사항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에서 선택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대상은 바로 환경입니다. 모든 환경을 아우르지만 특히 장애와 무관한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본 뒤 두 번째로 개인 공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일터 또는 직장 환경,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서비스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환경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장애와 무관한 환경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장애인 전용이 아닌 특정 공간과 환경에 접근하는 데에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애 비특이적 환경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가는 장소들입니다. 가상 공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공간, 직장, 헬스장, 카페, 바느질 교실, 영화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모든 장소가 장애 비특이적 환경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체계의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개개인을 위해 HCBS 서비스 코드 또는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연방 요구사항의 핵심입니다.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요건은 제공되는 환경 선택지가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작업은 리저널 센터의 관리자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수행하며 개인 중심 계획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주 전체에서 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 일을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과 협력해 어떤 환경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장애와 무관한 환경 또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거 환경 내의 개인 공간 선택지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5가지 연방 요건은 모든 HCBS 서비스 코드에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 안에서의 개인 방일 수도 있고 자체적인 별도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공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갖고 싶지만 그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방 요건이 개인 공간을 보장하거나 당장 제공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코디네이터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 코디네이터나 관리자는 사람들을 집에 배정하거나 침대를 구해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포하는 의미 자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저렴하고 이용 가능한 거주지를 찾기가 어렵지만 공간과 침대에 집중하기보다 당사자가 원하는 것, 흥미를 느끼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연방 규정의 일환이므로 지켜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면제 최종 규정은 개인 중심 계획에서 개인이 과정을 최대한 주도하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CBS 연방 요구사항 세 번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존엄성 및 존중, 그리고 강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연방 요구사항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당연합니다 라고 답하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가족, 리저널 센터 직원 등 대부분은 장애인도 당연히 이러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권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라고 말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사생활 보호, 존엄성, 존중, 강요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미국 전역에서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정부는 왜 이런 권리를 다시 강조해서 명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권리들이 실제로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하지도 일관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기에 이를 다시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생활, 존엄성, 존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강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연방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생활, 존엄성, 존중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꽤나 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생활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하는지는 저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생활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생활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연방 요구사항의 출발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기준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생활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사생활의 수준은 서비스 제공자, 형제자매, 친구와 다를 수 있으며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휴가, 종교시설에서의 사생활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생활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다르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거나 언어를 통해 소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준 사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잠을 자거나 쉴 때 방해받지 않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사생활의 요소로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생활과 관련해 논의한 이러한 원칙은 존엄성과 존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 역시 개인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존칭을 붙여 불러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과 관련해 저는 다른 방식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존엄성과 존중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려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연방 요구사항의 첫 번째 부분은 장애인을 성인으로 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한 사람을 돕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두 사람도 지켜봐야 하는 주간 프로그램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방 요구사항은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 방식을 고민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요구사항 세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을 가능한 한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제공자에게 내가 지금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고 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기에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한다면 그 문을 조금이라도 더 닫을 수는 없을까요? 시선을 잠시 돌릴 수는 없을까요? 내 몸으로 열린 공간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는 없을까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상대방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며 존중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정보에 입각한 선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사생활, 존엄성, 존중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강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우리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니다. 하지만 제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누군가의 몸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상황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의미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속과 강압은 몸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설득하거나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이런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줄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설득이란 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것은 괜찮지만 선택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성인을 존중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최대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강압이나 구속은 그 과정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HCBS 연방 요구사항 4번째. 일상활동, 주변 환경, 인간관계에 대한 결정 등의 삶과 관련된 선택을 할 때 개인의 주도성, 자율성, 독립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 연방 요건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이 조항이 특별한 이유는 일상활동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리저널 센터는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일상활동,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려면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능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이 매번 완벽하게 예측되거나 사실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면이기도 합니다. 이 연방 요건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언제나 다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금 바로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요건이 모든 선택지가 언제나 제공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험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위험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통해 누군가를 지원할 때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진짜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결국 그 선택에 동의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가족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배움과 탐구를 통해 양질의 관계와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인생에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 배우는 경험이야말로 더 나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때론 정말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지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5번째 연방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관한 발달 장애인의 선택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방 요구사항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4번째 연방 요구사항에서도 CMS는 장애인이 어떤 상황이든 삶에 대한 선택을 할 자유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도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이런 선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는 좀 더 분명하게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접근입니다. 이제는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접하던 방식은 이제 주간 프로그램에 갈 시간이에요. 혹은 행동 전문가가 왔어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IPP 회의나 누군가 불만을 제기할 때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최대한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고 주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한 번도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선택이 필수인 환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짐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제 이 모든 걸 선택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뭘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같은 일상적인 선택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와 그 결과를 이해하는데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해보고 어려운 결정을 연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의 일부이며 5번째 연방 요구사항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연방 요구사항의 2번째 부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 말은 즉 장애인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며 장애인은 자신의 의료진이나 지원 직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분야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 또는 발달 장애인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지원 전문가인 DSP 인력에 대한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제 보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선호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병원이 집에서 30마일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멀지만 내가 선호하는 의사를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까이 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에게 만족할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맞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이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으며 만약 나중에 그 선택이 맞지 않다고 느끼면 마음을 바꾸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직접 지원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입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음날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바로 다른 직원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HCBS 연방 요구사항 6번째. 제공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주거 환경에서는 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은 서비스 이용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통해 소유하거나 임대, 점유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해당 지역의 집주인, 세입자 법에 따라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퇴거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 차원에서 HCBS 참여자에게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계약이나 문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에는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요건이 지금 당장 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건은 세입자의 권리와 책임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또는 법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에는 벽 페인트나 카펫 청소,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처리, 반려동물 허용 여부 같은 세입자의 책임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우리 체계에는 서비스 제공자, 리저널 센터 직원,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새로 이사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주거지가 부족합니다. 다른 주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불법 퇴거 혹은 무리한 이사 요구를 자주 봅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서나 문서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잡한 연방 요건이며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발견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이미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는 임대차 계약서나 입주 계약서를 검토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문제를 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입자로 대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 서비스 제공업체가 실제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소유주가 대형 회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집주인인지, 세입자의 책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리저널 센터의 자금 및 자원 제공 책임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과제를 마주할 것이며 각 리저널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리저널 센터들은 이미 입주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법적 동의서로 간주하며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이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동의서만으로는 이 연방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지역 사회마다 그 반응도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연방 요건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지원 대상이 아닌 세입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를 언제 실현하는지에 대한 문제보단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세입자라면 주거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역할일까요? 그들은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왔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행동 지원,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며 일종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꽤 마음에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당장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 집에 거주하는 분이 주거 서비스 제공자 외에 다른 경로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거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주거만 제공할 수도 있고 거주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그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현실이 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 리저널 센터,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 사이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조만간 SGPRC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입주 계약서에 첨부될 추가 세입자 문서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리저널 센터의 HCBS 담당자나 지역사회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R6, 6번째 연방 조건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분들 중에는 이 연방 요건이 본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기준은 리저널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 HCBS 서비스 코드 목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비스 코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록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HCBS 서비스 코드를 가진 주거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살고 그들이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 요건이 공식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체계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런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고 언젠가 가족과 떨어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정보와 가능성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연방규정 7번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습니다. 첫 번째, 각 공간에는 개인이 잠글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일부 적절한 직원만 열쇠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공유할 경우 발달장애인은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임대 계약 등에 따라 침실이나 거실을 자유롭게 가구나 인테리어로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연방규정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앞서 세 번째 연방 요구사항에서도 사생활 존엄성 존중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의 사생활은 새롭게 주어진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연방 정부는 우리가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각 개인이 자신의 수면실이나 생활 공간에서 사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면실과 생활실은 곧 집이고 침실입니다. 즉,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공간 자체가 사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사생활을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인은 잠글 수 있는 출입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출입문이란 단어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출입문은 개인의 방, 즉 침실의 문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갖게 되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아무런 지원 없이 문을 잠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잠금 장치를 사용하라는 뜻도 아니며 잠금 장치의 형태를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잠금 장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건강과 안전의 균형 속에서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팀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방 요구사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직원만이 방 열쇠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기 탐색과 표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내 방의 문을 잠가본 순간을 떠올려 보실까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단지 문을 잠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이 권리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문을 잠글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다면 자아를 실현하거나 성장할 기회가 제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잠금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연방 요건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음 요건은 방을 공유하는 경우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이 무제한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룸메이트와의 관계가 불편할 수 있고 반대로 현재 생활 환경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계속 그 공간에서 지낼 것인지 혹은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고려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더라도 이를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숙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상적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룸메이트를 선택하거나 현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비교적 직접적입니다. 연방정부는 사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과 탐색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대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것,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함께 생활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것 역시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삶의 질과 개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HCBS 연방 요구사항 8번째. 모든 발달 장애인은 자신의 일정과 활동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연방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간단하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도 연방 정부의 기준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주요 흐름, 그리고 특히 8번째 연방 요구사항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원하는 일정과 활동을 하기를 선택하며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요구사항에서는 음식과 언제든지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가족이나 지원 인력에게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메디케이드 지원 주거 환경, 예를 들어 그룹홈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동 거주 공간에서 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 접근하고 섭취하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통제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거주자가 자유롭게 주방에 드러나 냉장고나 찬장에서 원하는 음식을 꺼내고 주방 가전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자율적 접근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른바 체계를 협업과 사람 중심의 과정, 그리고 대화를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식탁의 같은 자리에 앉아 일어나기 전에 정해진 음식을 모두 먹어야 하는 획일화된 식사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나 그 순간에 먹을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많지 않았고 다른 것을 요청해도 그 요청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식사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맛보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추억을 만들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모든 경험은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동시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정 종류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음식 섭취와 관련해 잘못될 수 있는 점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그룹홈 직원들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진단이 있는지 이해하며 의료진이 판단하는 건강한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연방 요구사항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기존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더 넓혀주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4인 그룹홈에 거주하는 성인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룹홈은 지역사회 케어 라이센스를 잘 준수하고 있었고 서류도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했을 때 부엌 서랍 몇 개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것을 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더니 직원은 칼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칼에 어떤 우려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자 규정상 모든 날카로운 물건을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HCBS 기준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과거에 안전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거주자들은 과일을 자르기 위해서 서랍에 접근하고 싶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22장에서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찾지 못했지만 인허가 기관들이 리저널 센터의 IPP 절차를 존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이나 화학물질 보관 등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IPP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건강, 안전 관련 합의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HCBS 권리에 대한 변경은
수정이라 불리며 연방 요구사항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와 관련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고 반드시 안전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명확한 필요성의 근거에 문서화되고 계획팀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연방기준과 관련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탄산음료를 8캔째 마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걸 지켜만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제 대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모두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이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가 있는 성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원으로서 누군가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고 싶거나 특정한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요구사항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이 막혀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정해진 일정이 없고 무언가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과 경계, 구조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이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일정과 루틴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그런 구조가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과 루틴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옹호자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지원하는 분들이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HCBS 연방 요구사항 9번째, 발달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문객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 생활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일상적인 관계뿐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법, 이것은 성인 생활의 두 가지 큰 측면인 관계와 사생활의 융합,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 다룹니다. 이 체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잠금이 가능한 문을 갖는 사생활, 다양한 지역사회를 경험해보는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처럼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는 복잡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방문자를 맞이하는 경험, 즉 누군가를 초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조차 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연방 요구사항에는 그들이 선택한 방문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토요일에 이 친구를 데리고 점심에 먹으러 갈 거예요. 라고 대신 전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문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방문자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호스트를 해본 경험, 공동생활을 나누는 경험, 사적인 대화나 순간을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친밀감을 나누는 경험 등을 다양하게 포함합니다. 방문하는 사람들 자체를 넘어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연결에 대한 인간의 요구사항인데 우리 체계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에 입각한 선택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이 권리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사실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왜 방문자를 맞이하는지, 방문 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문이 집의 공유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혹은 두 공간 모두에서 가능하다는 것도요. 우리는 종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 사람이 집에 방문자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방문자를 맞이하거나 직접 누군가를 찾아가는 경험이 성인 관계와 친밀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를 지원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체계와 중요한 권리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을 추정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정, 연인 관계 등 어떤 관계이든 성인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선택한 방문자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중요하고 인간적인 권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 물러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상 속에서 위험을 감수할 권리가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험의 존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합니다. 저 역시 공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문을 받고 우리 집의 어느 공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방문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룸메이트가 함께 방문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나 경계를 설정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현재 많은 가정에서는 이를 위해 주민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연방 규정은 사람들에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게 만드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연방 요구사항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만약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단지 만약이 떠오르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것이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막으려 하고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요청을 맞이합니다.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지켜봐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경험이 완전히 긍정적인 경험이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를 뿐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습니다. HCBS 연방 요구사항 10번째. 주거 환경은 발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방 요구사항은 접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여기서 접근성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근성을 떠올릴 때 물리적 공간에 쉽게 들어가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경사로, 넓은 문, 화장실 손잡이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물리적 접근성은 이 연방 요구사항에 포함되며 메디케이드 면제 자금이 지원되는 주거 환경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주거 환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방에 들어가거나 어떤 물건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실제로 공간이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접근성은 지식과 인식을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이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 및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주전자가 있는 곳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차 종류를 살펴보고 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주전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차를 준비하거나 마실 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상 활동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룹홈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만 주방을 사용하거나 직원 전용 화장실, 소파, 식기, 의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허락을 요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쿠키 하나 먹어도 될까요?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TV를 켜도 되나요? 자러 가도 되나요?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허락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공자가 정한 일방적인 규칙이 아닌 거주자들이 함께 정한 집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가정에서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 결정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은 환경의 요소만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 결정권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방의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능력부터 내 삶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접근성입니다. 방문객, 음식, 일정 선택과 자유 또는 연방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물품이 일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재 기획팀의 합의에 따라 IPP를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이나 사물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떤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번 교육 내내 함께 고민해온 질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 음식 또는 취침 시간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아침 식사는 오전 10시에 드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오전 8시가 더 좋으신가요? 화요일에는 평소와 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녁 식사도 색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으신가요? 특정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들 중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 다른 많은 성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HCBS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받는 지원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러한 주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러 주제들 가운데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상기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시간을 내어 이 교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과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실시간 온라인 토론 세션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